엄마, 먼저 다녀올게요. 추석날 산에 간 딸이 영영 돌아오지 않았다고요? 그렇게 웃으며 나섰던 딸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5년이라는 긴 세월, 어머니는 매일같이 산길을 올랐습니다. 사람들은 미련이라 했고 바보라 조롱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방송국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딸의 노트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노트 속에는 권력자의 이름과 지워진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숨겨진 비밀은 단순한 실종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얽힌 거대한 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 모든 것과 맞서야 했습니다. 누구나 가슴속에 묻어둔 이야기 하나쯤은 있지요. 그 사연을 꺼내어 함께 나누는 공간, 여기는 날마다 사연입니다. 혹시 무료 버튼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누르셨다면 지금 눌러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경상북도 작은 마을, 2000년대 초반의 이야기입니다. 마을 입구에 들어서면 낡은 간판 하나가 눈에 띕니다. 순인의 식당이라고 쓰인 간판은 세월의 때가 묻어 빛이 바랬지만 그래도 이 마을에서는 제법 오래된 단골집으로 통하는 곳이었습니다. 식당 안에서는 정순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환갑을 넘긴 나이지만 손놀림만큼은 여전히 빠릅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식당 안가득 퍼지고 김치를 썰어 담는 소리가 리듬을 탑니다. 정순의 얼굴에는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지만 표정만큼은 편안해 보였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장사 준비는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앉아 계세요. 스물셋 수진이 앞치마를 두르며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긴 생머리를 뒤로 묶은 수진의 모습은 수수하지만 단정했습니다. 대학을 중퇴하고 집으로 돌아온 지 벌써 1년이 넘었지만 수진은 한 번도 불평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머니 곁에서 묵묵히 일손을 거들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감자를 깎고 파를 다듬고 상을 나르는 일까지 모두 도맡아 했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내가 더 힘들잖니. 어제도 늦게까지 설거지했는데. 정수는 딸의 손을 잡아 주방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수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지만 결국 어머니의 고집을 꺾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식탁을 닦고 물잔을 채우는 일로 자리를 옮길 뿐이었습니다. 정수는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만 있으면 뭐든 든든하다. 시집 안 가도 좋다. 곁에만 있어주면. 딸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세상 모든 근심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마을 어르신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들어온 건 이장댁 노인이었습니다. 아이고, 순희 씨. 오늘 뭐가 맛있나? 정수는 능숙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고등어 조림 해놨어요. 싱싱한 거로요. 이어서 동네 할머니 두 분이 더 들어왔습니다. 수진이 잘 있지? 참 착하다, 착해. 어르신들은 수진을 보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순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수진은 정갈하게 상을 차려 어르신들 앞에 놓았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공손하게 인사하는 수진의 모습에 어르신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렇게 착한 애가 어디 있노? 순희 씨가 복받았다. 정수는 그 말에 미소 지으며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이 밥을 먹는 동안 식당 밖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그 집 딸 대학도 그만두고 뭐하는 기가. 마을 아주머니 한 명이 식당 밖 평상에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23이면 시집갈 나이 아닌가? 요즘 애들은 다 도시 가서 취직하던데 왜 집에만 있노? 옆에 앉은 다른 아주머니가 맞장구 쳤습니다. 그러게 말이다. 뭔가 사연이 있는 거 아니겠나?
멀쩡한 애가 학교를 왜 그만뒀겠어. 이런 수군거림은 정순의 귀에도 들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 한편이 답답해졌지만 정순은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수진도 그런 시선을 느끼고 있을 거라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딸은 한 번도 그런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밝게 웃으며 어머니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앞에서도 항상 예의 바르고 조용했습니다. 저녁 무렵 남편이 식당으로 돌아왔습니다. 농사일을 마치고 온 남편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손에는 흙이 묻어 있었고 낡은 작업복에서는 땀 냄새가 났습니다. 밥 먹자. 짧은 한마디와 함께 자리에 앉은 남편은 말없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정수는 남편 앞에 따끈한 된장찌개를 놓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수진이가 오늘도 참 열심히 일했어요. 손님들이 다 칭찬하더라고요. 그래. 남편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그런데요. 마을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네요. 수진이 시집 안 간다고, 대학 그만뒀다고, 뭔가 문제 있는 애처럼 말하는 것 같아서 속상해요. 남편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정순을 바라봤습니다. 신경 쓰지 마. 남 얘기하는 게 제일 쉬운 법이다. 우리 딸 착한데 뭐가 문제고, 대학 안 다녀도 괜찮다. 건강하고 착하면 됐다. 그 말에 정수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남편이 딸을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났습니다. 수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부모님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아무 말하지 않았지만 딸의 마음속에는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딸의 방문 앞을 지나다 멈춰 섰습니다. 방 안에서는 작은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수진이 책을 읽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정수는 문을 두드리지 않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딸에게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수는 몰랐습니다. 그 순간 수진의 방 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는 것을. 수진은 낡은 노트를 펼쳐놓고 무언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끝으로 쓴 글씨는 흐릿했지만 그 안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도 어머니 앞에서 웃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은 무너지고 있다.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을까? 수지는 노트를 덮고 조용히 불을 껐습니다. 마을은 여전히 평화로웠습니다. 식당에서는 매일 같은 일상이 반복되었고 사람들은 같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무도 곧 이 평온한 일상이 산산조각 날 거라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정순도 남편도 마을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직 수진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에 이미 균열이 생겼다는 것을, 그리고 그 균열이 언젠가 모든 것을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을 전체가 명절 분위기로 들떠 있었습니다. 식당 안에서는 정순과 수진이 추석 음식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송편을 빚고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는 일이 이틀째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정순의 손놀림은 빨랐지만 수진은 그보다 더 빠르게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수진아, 너무 무리하지 마라. 내일도 할 일 많은데. 괜찮아요, 어머니. 저는 힘들지 않아요. 수진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정수는 딸의 얼굴이 평소보다 창백해 보인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며칠 전부터 밥도 제대로 먹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정수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딸의 이마에 손을 댔습니다. 열은 없네. 그래도 몸 조심해야 한다. 명절 지나면 병원 한번 가보자.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송편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송편 속에 팥소를 넣는 수진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정수는 그걸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딸의 마음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수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추석 전날 저녁 식구들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남편은 막걸리 한 잔을 따라 마시며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산소 가야 한다. 올해는 풀이 많이 자랐더라고. 정순이 대답했습니다. 알았어요. 제사 음식은 다 준비했으니까 새벽에 출발하면 되겠네요. 그때 수진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먼저 산소에 가서 준비할게요. 풀도 좀 뽑고 정리하고 오면 내일 편하실 거예요. 정수는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혼자 어떻게 가니? 산길도 험한데. 괜찮아요. 저 어릴 때부터 그 길 다녔잖아요. 낮에 다녀올게요. 해지기 전에 돌아올 거예요.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 없다. 내일 같이 가면 되지. 하지만 수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아버지는 허리도 안 좋으시잖아요. 제가 미리 정리해 놓으면 훨씬 수월할 거예요. 제발 보내주세요. 딸의 간절한 눈빛에 정수는 결국 허락했습니다. 알았다. 그럼 낮에 다녀와라. 절대 늦지 말고. 혹시 모르니까 동네 아저씨한테 말해서 같이 가거라. 네, 그럴게요. 걱정 마세요. 수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평소보다 일찍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수는 딸이 피곤한가 보다 생각하며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방 안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작은 가방을 꺼내 옷가지 몇 벌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던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노트 안에는 지난 1년 동안 쓴 일기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수지는 노트를 가슴에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요, 어머니. 저는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정순이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수지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다녀올게요. 수진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밝았습니다. 정수는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며 대답했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라. 점심은 싸줄까? 아니요, 금방 올 거예요. 걱정 마세요. 수지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정수는 딸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걸 들으며 다시 부엌 일을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추석 전날 아침이었습니다. 아무도 이상한 점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오전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수는 남편과 함께 제사 음식을 다시 점검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점심때가 되었지만 수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안 왔네. 일이 많았나 보다. 정수는 걱정보다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산소 정리가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도 있다고 여겼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수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순의 마음이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늦는 거야? 해지기 전에 온다더니. 남편도 신경이 쓰이는지 밖으로 나가 마을길을 살폈지만 수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별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상해. 뭔가 잘못됐어. 당신 산소에 가봐야 해요. 남편은 손전등을 들고 서둘러 산으로 향했습니다. 정수는 집 앞에 서서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1시간 뒤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혼자였습니다. 없었어. 산소에는 아무도 없었어. 풀도 그대로고 아무 흔적도 없었어. 정순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럼 우리 수진이는 어디 간 거야? 어디 간 거냐고.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둘은 서둘러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장과 동네 어른들이 모였습니다. 언제부터 안 보였습니까? 아침에 산소 간다고 나갔는데 저녁까지 안 왔어요.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도시로 도망간 거 아니에요? 남자 문제는 아니고. 정수는 그 말에 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 수진이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하지만 사람들의 눈빛은 싸늘했습니다. 마을은 금세 소문으로 들끓었습니다. 23 처녀가 추석 전날 사라졌다는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퍼졌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수진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평소와 다름없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서랍을 열어보니 딸이 아끼던 옷 몇 벌이 없었습니다. 정순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설마 정말 떠난 건가? 정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딸의 이름을 부르며 밤새 울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마루에 앉아 담배만 피웠습니다. 마을의 평온한 일상은 그렇게 산산조각 났습니다. 세월은 참 빠르게 흘렀습니다. 어느덧 1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2000년대 초반 딸이 사라진 그날 이후로 정순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60대 중반이 된 정수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모든 게 달랐습니다. 마을은 재개발로 반쯤 사라졌습니다. 낡은 집들이 헐리고 그 자리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습니다. 정순의 식당 주변으로도 낯선 건물들이 들어섰고 예전에 알던 이웃들은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마을의 정치는 사라지고 낯선 풍경만 남았습니다. 간판도 낡았고 손님도 줄었지만 정수는 식당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딸이 사라진 뒤로 남편은 말수가 더 줄었고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결국 간경화로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지만 손을 쓸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말은 수진이를 찾아라였습니다. 정수는 남편의 손을 잡고 울면서 약속했습니다. 꼭 찾을게요. 꼭요. 하지만 15년 동안 정순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성인이 자발적으로 떠난 것으로 보인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탐정을 고용할 돈도 없었습니다. 정수는 혼자서 딸의 흔적을 찾아 헤맸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수진을 잊어갔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매일 아침 식당 문을 열고 저녁이면 문을 닫았습니다. 손님이 없어도 매일 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그게 딸을 기다리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수진이가 돌아오면 여기로 올 거야. 엄마는 여기 있을게. 정수는 매일 밤 딸의 사진 앞에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느 가을날 오후 식당에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는 수척한 얼굴에 어두운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식당 안을 둘러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가 정순 씨 댁 식당 맞습니까? 정순은 국자를 들고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가방에서 낡은 노트 한 권을 꺼냈습니다. 표지는 낡아서 색이 바랬고 모서리는 헤어져 있었습니다. 남자는 노트를 식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따님 수진 씨를 찾고 계시죠? 이 노트 그분 것이 맞습니다. 정순의 손에서 국자가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국자가 떨어지는 소리가 요란했지만 정순은 그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온 신경이 식탁 위의 노트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집어들었습니다.
표지를 넘기자 익숙한 필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건 우리 수진이 글씨예요.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노트 안에는 수진의 일기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정수는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000년 8월 20일. 오늘부터 이 노트에 내 이야기를 쓰려고 한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이야기를. 정수는 노트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어디서 이걸 구하셨어요? 우리 수진이는 어디 있어요? 살아있나요? 정순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자세한 건 모릅니다. 다만 이 노트를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누구한테 부탁받았어요? 수진이가 부탁했어요? 남자는 말을 아꼈습니다. 자세한 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이 노트를 읽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수진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수는 노트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마을 유지인 장 회장의 집에서 일하게 되었다. 어머니는 모르신다. 대학을 그만두고 돈을 벌어야 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웠으니까. 정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딸이 장 회장 집에서 일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장 회장의 아들이 자꾸 나를 쳐다본다. 불편하다. 하지만 돈을 벌어야 하니까 참아야 한다. 정순의 손이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는 더 끔찍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장 회장 아들이 나를 창고로 불렀다. 무서웠다. 도망치려고 했지만 문이 잠겼다. 그는 내게 문장은 거기서 끊겨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글씨가 흐릿하고 얼룩져 있었습니다. 눈물 자국인 것 같았습니다. 정수는 노트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안 돼. 남자는 당황하며 정순을 부축했습니다. 아주머니, 진정하세요. 하지만 정수는 진정할 수 없었습니다. 15년 동안 궁금했던 진실이 이렇게 끔찍할 줄은 몰랐습니다. 정수는 노트를 다시 집어들고 계속 읽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어머니에게 말할 수도 없다. 경찰에 신고하면 우리 집안이 망한다고 협박당했다.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마지막 페이지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추석 전날 나는 떠나기로 했다. 미안해요, 어머니. 정수는 노트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딸이 왜 떠났는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장 회장 집안 그놈들이 우리 수진이한테 이런 짓을 했어? 정순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남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노트에 적힌 내용이 사실이라면 수진 씨는 큰 고통을 겪었을 겁니다. 아주머니께서 진실을 밝히셔야 합니다. 정수는 남자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누구예요? 왜 이 노트를 가지고 있었어요? 남자는 대답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진실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남자는 그렇게 말하고 식당을 나갔습니다. 정수는 남자를 붙잡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남자는 골목 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정수는 노트를 꼭 쥐고 식당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15년 만에 찾은 단서였습니다. 이제 정수는 알았습니다. 딸이 왜 떠났는지, 무슨 일을 겪었는지, 그리고 이제 정수는 결심했습니다. 장 회장 집안을 찾아가 진실을 밝히겠다고. 다음 날 아침 정수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수진의 노트를 수십 번 읽고 또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정수는 눈물을 닦고 다시 읽었습니다. 딸이 겪은 고통을 온전히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정수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15년 사이 많이 늙었습니다. 머리는 새하얗게 새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예전보다 더 강렬했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가야 해. 장 회장 집안에 가서 따져야 해. 정수는 제일 깨끗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그리고 수진의 노트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장 회장 집은 마을 외곽에 있는 큰 저택이었습니다. 15년 전에도 마을에서 제일 큰 집이었지만 지금은 더 크고 화려해져 있었습니다. 높은 담장과 철문이 위압적으로 서 있었고 정원에는 값비싼 나무들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정수는 철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뒤 인터폰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정수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대답했습니다. 순인의 식당 정순입니다. 장 회장님 좀 뵙고 싶습니다. 상대방은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신데요? 정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딸 이야기 때문입니다. 꼭 만나야 합니다. 철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정수는 긴 진입로를 걸어 대문 앞까지 갔습니다. 집은 예전보다 더 웅장해 보였습니다. 대문이 열리고 중년 여자가 나왔습니다. 가정부인 듯 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지금 바쁘십니다. 무슨 일인지 저한테 말씀하세요.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꼭 회장님을 직접 만나야 합니다. 15년 전 제 딸이 여기서 일했습니다. 그때 일에 대해 여쭤볼 게 있습니다. 가정부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가정부는 안으로 들어갔고 정수는 현관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 장 회장이 나타났습니다. 7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장 회장은 여전히 건강해 보였습니다. 값비싼 옷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금반지가 여러 개 껴져 있었습니다. 장 회장은 정순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요? 정수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회장님, 15년 전 제 딸 수진이가 이 집에서 일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장 회장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15년 전? 기억 안 나는데. 그때 여기서 일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소. 정수는 노트를 펼쳐 보였습니다. 여기 다 적혀 있습니다. 제 딸이 회장님 아드님한테 당한 일들이요. 회장님 아드님이 제 딸을 창고에 가뒀습니다. 그리고 끔찍한 일을 저질렀어요. 정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장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헛소리요? 증거도 없는 얘기를 왜 여기 와서 하시오? 정수는 노트를 들어 보였습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제 딸이 직접 쓴 일기예요. 여기 날짜도 다 있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장 회장은 비웃었습니다. 일기장이 무슨 증거요? 누가 쓴 건지도 모르잖소. 그리고 15년 지난 얘기를 이제 와서 왜 꺼내시오? 돈 달라고 온 거요? 정수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진실을 밝히고 싶을 뿐입니다. 제 딸이 왜 사라졌는지, 무슨 일을 겪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장 회장은 팔짱을 끼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알았소. 그렇게 확신하시면 경찰에 가서 신고하시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일이오. 그리고 내 아들은 지금 해외에 있소. 10년 넘게 외국에서 살고 있다고. 정수는 장 회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회장님은 정말 모르십니까? 아드님이 무슨 짓을 했는지. 장 회장은 대답하지 않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때 집안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잠깐만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장 회장의 딸인 듯 했습니다. 여자는 정순을 보더니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죄송합니다. 그날 제가 다 봤어요.
정순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장 회장도 깜짝 놀라며 딸을 바라봤습니다. 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여자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15년 동안 이 비밀을 가슴에 묻고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여자는 정순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오빠가 수진 언니를 창고로 끌고 가는 걸 봤어요. 수진 언니는 울면서 살려달라고 했어요. 저는 겁이 나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숨어서 지켜만 봤어요. 여자는 무릎을 꿇고 정순 앞에 엎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순은 여자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제발 말해주세요. 우리 수진이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해요. 여자는 흐느끼며 대답했습니다. 오빠가 수진 언니를 해치려고 했어요. 언니는 도망쳤어요. 창고 뒷문으로 달아났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장 회장은 딸을 끌어올리려 했습니다. 당장 입 다물어. 내가 뭘 안다고 그런 헛소리를 하냐. 하지만 여자는 아버지를 뿌리쳤습니다. 아버지도 알고 계셨잖아요. 그날 밤 오빠가 집에 돌아왔을 때 옷이 찢어져 있었고 손에 피가 묻어 있었어요. 아버지는 오빠를 데리고 어딘가 가셨잖아요. 정순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피가 묻어 있었다고요? 그럼 우리 수진이는 정순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장 회장의 딸은 정순을 부축하며 울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도 겁쟁이였어요.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장 회장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닥쳐. 당장 입 다물라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진실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노트를 가슴에 안고 울부짖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구나. 정수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장 회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제 끝까지 갈 겁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모든 사람에게 알릴 겁니다. 우리 딸이 당한 일을요. 장 회장은 비웃었습니다. 신고해봐야 소용없소. 공소시효는 진작 지났소. 정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났어도 상관없습니다. 진실은 밝혀야 합니다. 정수는 그렇게 말하고 장 회장 집을 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장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후회할 거요. 나를 건드리면 살아남지 못해. 하지만 정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장 회장 집을 나온 정수는 곧장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 뜨겁게 타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15년 동안 잃어버렸던 용기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경찰서 민원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젊은 경찰관 한 명이 정순을 맞았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수진의 노트를 꺼냈습니다. 신고하러 왔습니다. 15년 전에 제 딸이 사라졌는데 이제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됐습니다. 장 회장 집안 아들이 제 딸을 해쳤습니다. 경찰관은 노트를 받아들고 몇 페이지 넘겨보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이게 언제 일입니까? 15년 전입니다. 2000년대 초반이요. 경찰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르신, 죄송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설령 범죄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정수는 경찰관의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공소시효가 뭐가 중요합니까? 제 딸이 어디 있는지 찾아야 하지 않습니까? 수사를 해주세요. 경찰관은 난처해하며 상사를 불렀습니다. 50대 형사가 나왔습니다. 형사는 노트를 받아보고 정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일기장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15년이나 지난 사건입니다. 목격자도 없고 물증도 없습니다. 정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 회장 딸이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그날 수진이가 도망치는 걸 봤다고요. 그 사람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분이 진술을 바꾸거나 부인하면 어쩌시겠습니까? 게다가 장 회장 집안은 이 지역에서 힘이 센 집안입니다. 함부로 건드리기 어렵습니다. 정수는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제 딸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포기하라는 겁니까? 형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실종 신고는 당시에 하셨습니까?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했습니다. 15년 전에 신고했는데 성인이 자발적으로 떠난 거라고 하더군요. 형사는 서류를 뒤적이더니 말했습니다. 그 기록이 여기 있습니다. 당시 수진 씨 방에서 옷까지 몇 벌이 없어진 게 확인됐고 가출로 결론 났습니다. 정수는 소리쳤습니다. 가출이 아닙니다. 도망친 겁니다. 살기 위해서 도망친 거라고요. 하지만 형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수는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경찰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법도 딸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정수는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을 이장을 만났습니다. 이장은 정순을 보더니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순 씨 들었소? 장 회장 댁에 찾아갔다면서? 무슨 소동을 피우는 거요? 정순은 이장을 바라봤습니다. 소동이 아닙니다. 제 딸이 당한 일을 밝히는 겁니다. 이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15년 지난 일을 왜 지금 들춰내요? 장 회장 댁은 이 마을에서 제일 큰 집안이요. 괜히 건드렸다가 정순 씨만 손해보오. 정수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손해가 뭐가 중요합니까? 제 딸이 겪은 고통은 아무것도 아닙니까? 이장은 정순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정순 씨, 진정하시오. 마을 분위기 생각해서라도 조용히 넘어가는 게 좋소. 장 회장이 화내면 우리 모두 피해보오. 정수는 이장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장님도 장 회장 편이군요. 그렇게 다들 외면하는 겁니까? 이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떠났습니다. 정수는 혼자 서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장 회장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식당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문득 창문에서 돌 던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돌멩이 하나가 식당 안으로 날아들었습니다. 정수는 깜짝 놀라 밖으로 나갔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닥에는 쪽지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만 파헤쳐라. 살고 싶으면 조용히 해라. 정수는 쪽지를 구겨 쥐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지만 두려움보다는 분노가 컸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장 회장 일가가 보낸 사람인 게 분명했습니다. 정수는 쪽지를 주머니에 넣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수진의 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진아, 엄마는 포기하지 않을게. 아무리 협박해도 엄마는 끝까지 싸울 거야. 다음 날 정수는 식당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진의 노트를 복사하러 문방구에 갔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하나씩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딸이 겪은 일입니다. 읽어주세요. 하지만 사람들은 노트를 받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손사래를 쳤고 어떤 사람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을 슈퍼 앞에서 정수는 아주머니 몇 명을 만났습니다. 정수는 노트 복사본을 내밀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읽어주세요. 제 딸이 무슨 일을 겪었는지. 아주머니 한 명이 받아들고는 몇 줄 읽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런 일이 하지만 옆에 있던 다른 아주머니가 말을 끊었습니다.
정순 씨, 이거 진짜예요? 장 회장 집안을 이렇게 욕되게 하면 안 되지 않소? 정수는 소리쳤습니다. 욕되게 하는 게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겁니다. 하지만 아주머니들은 노트를 돌려주고 자리를 떴습니다. 아무도 정순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식당 앞에 누군가 붉은 페인트를 뿌려놓았습니다. 간판에도 유리창에도 페인트가 묻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걸레를 들고 페인트를 닦았습니다. 손이 아프고 등이 휘어질 것 같았지만 정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옆집 할머니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정순아, 그만둬. 이러다가 큰일 나. 장 회장한테 잘못 보이면 내가 다쳐. 정수는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저는 이제 목숨이 아깝지 않습니다. 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겁니다.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돌아갔습니다. 정수는 다시 페인트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손에서 피가 났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수진의 방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방 안은 15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수진의 책상, 수진의 옷장, 수진이 쓰던 물건들. 정수는 책상 위에 놓인 수진의 사진을 들었습니다. 사진 속 수진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중얼거렸습니다. 수진아, 엄마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내가 어디 있든 살아있든 죽었든 엄마는 진실을 밝힐 거야. 그게 엄마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야. 정수는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했습니다. 식당도, 집도, 심지어 목숨까지도.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딸을 위해 끝까지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여전히 혼자 싸우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정순을 피했고 식당에는 손님이 끊겼습니다. 냉장고에 있던 식재료들이 하나둘 상하기 시작했지만 정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 장사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딸의 진실을 밝히는 것만이 중요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수는 식당 앞 평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수진의 노트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때 낯선 노인 한 분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80대쯤 되어 보이는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정순 씨 맞습니까? 정수는 고개를 들어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노인은 천천히 평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장 회장 댁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머슴이었지요. 정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장 회장 댁에서 일하셨다고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5년 전 일입니다. 제가 그때 장 회장 댁 정원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가씨를 봤습니다. 정수는 노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제 딸을 보셨다고요? 제발 말씀해 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노인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창고 쪽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무서워서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장 회장 아들이 젊은 아가씨를 창고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아가씨는 울면서 살려달라고 소리쳤습니다. 정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노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창고 뒷문이 열리더니 아가씨가 뛰쳐나왔습니다. 옷이 찢어져 있었고 맨발이었습니다. 아가씨는 산 쪽으로 도망쳤습니다. 장 회장 아들이 뒤쫓아갔지만 아가씨는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정수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울었습니다. 우리 수진이가 그런 일을 겪었다니. 노인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밤늦게 장 회장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손에 피가 묻어 있었고 옷도 찢어져 있었습니다. 장 회장이 급하게 차를 끌고 나가더니 새벽에야 돌아왔습니다.
그 뒤로 그 일은 아무도 입 밖에 꺼내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왜 그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경찰에라도 신고하셨어야죠. 노인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장 회장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제가 당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입을 다물고 살았습니다. 15년 동안 그 일이 가슴에 걸려 있었습니다. 정수는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라도 증언해 주시겠습니까? 경찰에 가서 보신 걸 말씀해 주세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찰은 소용없습니다. 공소시효도 지났고 장 회장 힘이 셉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걸 다른 방법으로 알릴 수는 있습니다. 정수는 노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다른 방법이요? 노인이 말했습니다. 신문사나 방송국에 제보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합니다. 장 회장 같은 사람들이 저지른 일을요. 정순의 눈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늙어서 이제 두려울 게 없습니다. 양심의 짐을 내려놓고 싶습니다. 정수는 노인에게 깊이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노인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제가 아는 지역 방송국 기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연락해 보겠습니다. 며칠 뒤 정수는 노인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역 방송국 고발 프로그램 제작진이 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정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방송국을 찾아갔습니다. 제작진은 정순과 노인의 이야기를 들었고 수진의 노트를 확인했습니다. 담당 PD가 말했습니다. 이건 분명 방송할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장 회장 측에서 강하게 반발할 겁니다. 그래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정수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진실을 밝히고 싶습니다. PD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취재를 시작하겠습니다. 방송국 취재팀은 마을로 내려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장 회장 집 주변을 촬영하고 마을 사람들을 인터뷰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카메라 앞에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아무도 장 회장을 건드리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달랐습니다. 노인은 카메라 앞에 당당히 섰습니다. 저는 15년 전 그날을 똑똑히 봤습니다. 장 회장 아들이 젊은 아가씨를 해치려 한 것을요. 이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노인의 증언은 힘이 있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취재팀은 장 회장 집에도 찾아갔습니다.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장 회장은 거절했습니다. 대신 변호사를 통해 입장문을 보내왔습니다. 근거 없는 주장이며 명예훼손으로 법적 대응하겠다. 하지만 취재팀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장 회장의 딸이 직접 제작진을 찾아온 것입니다. 딸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도 증언하겠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와 오빠를 감싸지 않겠습니다. 딸은 카메라 앞에서 그날의 일을 자세히 증언했습니다. 오빠가 수진을 끌고 간 것, 수진이 도망친 것, 오빠가 피 묻은 손으로 돌아온 것. 정수는 방송국 대기실에서 모니터로 녹화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장 회장 딸의 증언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세상이 알게 될 것입니다. 수진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장 회장 집안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하지만 정순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진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 살아있는 걸까? 아니면 정수는 그 생각을 떨쳐내려 애썼습니다. 아직 희망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딸이 어딘가에서 살아있을 거라고,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방송 날짜가 잡혔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저녁 9시 고발 프로그램에서 이 사건이 방송될 예정이었습니다. 정수는 그날만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세상에 드러날 날이었습니다. 정수는 수진의 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수진아, 조금만 기다려라. 엄마가 내 억울함을 풀어줄 거야.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할 거야. 금요일 저녁이 다가왔습니다. 정수는 방송국 스튜디오에 앉아 있었습니다. 생방송은 아니었지만 녹화된 내용이 전국으로 방송될 예정이었습니다.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들었습니다. 곧 세상 사람들이 수진의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화면에는 정순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15년 전 제 딸이 사라졌습니다. 23세 어린 나이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저는 그동안 딸이 왜 떠났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딸의 일기장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정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수진의 노트 내용이 자막으로 나왔습니다. 나는 장 회장 집에서 일했다. 돈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곳에서 끔찍한 일을 겪었다. 장 회장의 아들이 나를 창고로 끌고 갔다. 나는 살려달라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자막을 읽는 성우의 목소리가 무겁게 울렸습니다. 이어서 노인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노인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모든 것을 목격했습니다. 장 회장 아들이 젊은 아가씨를 창고로 끌고 가는 것, 아가씨가 울부짖는 소리, 그리고 아가씨가 맨발로 도망치는 모습까지요. 저는 15년 동안 그 장면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화면은 다시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장 회장의 딸이 등장했습니다. 얼굴에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었지만 목소리는 선명했습니다. 저는 그날 오빠가 수진 언니를 해치려는 것을 봤습니다. 하지만 겁이 나서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오빠가 피 묻은 손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오빠를 데리고 어딘가 다녀오셨습니다. 전국의 시청자들이 이 방송을 보고 있었습니다. 인터넷 게시판에는 댓글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장 회장이 누구길래 이런 일을 묵인한 거야? 수진 씨는 지금 어디 있는 거야? 사람들의 분노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정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식당 앞에는 이미 취재진 몇 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문사 기자, 다른 방송국 기자들이었습니다. 어머님, 인터뷰 좀 해주시겠습니까? 정수는 지쳐 있었지만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는 취재진 앞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딸을 찾고 싶습니다. 살아있든 죽었든 딸이 어디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장 회장 집안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 딸에게 저지른 일에 대해서요. 정순의 말은 신문 기사가 되고 인터넷 뉴스가 되어 퍼져나갔습니다. 다음 날 장 회장 집 앞에는 항의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피켓을 든 사람들이 진실을 밝혀라. 수진 씨를 돌려내라. 고 외쳤습니다. 경찰이 출동해 사람들을 통제했지만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장 회장은 집안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장 회장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장 회장은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사과의 말은 없었습니다. 근거 없는 주장으로 우리 가문의 명예가 훼손되었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제 아들은 10년 넘게 해외에 거주하고 있으며 그 당시 일에 대해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목격자 증언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따님께서도 증언하셨는데요. 장 회장은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제 딸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그 증언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장 회장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장 회장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때 누군가 차 앞을 막아섰습니다. 정순이었습니다. 정순은 차 본넷에 손을 짚고 장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이제라도 진실을 말씀하세요. 제 딸이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장 회장은 창문을 내리고 정순을 노려봤습니다. 당신 딸이 어디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아오? 나는 아무것도 모르오. 정순은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회장님, 아드님이 우리 수진이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경호원들이 정순을 끌어냈고 차는 그대로 떠났습니다. 정순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정순을 위로했습니다. 힘내세요, 어머니. 우리가 함께 싸우겠습니다. 방송 이후 정순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순 편에 섰습니다. 그날 밤 정순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바닥에 낡은 가방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순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누가 놓고 간 것일까? 정순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수진의 옷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15년 전 수진이 입던 옷이었습니다. 정순은 옷을 꺼내 가슴에 안았습니다. 수진의 냄새가 아직도 희미하게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가방 안을 뒤지자 편지 한 장이 나왔습니다. 익숙한 필체였습니다. 수진의 글씨였습니다. 정수는 손이 떨려 편지를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저는 아직 살아있어요. 하지만 돌아갈 수 없어요. 제가 겪은 일이 너무 끔찍해서 차마 엄마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엄마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요. 그냥 저를 잊고 사세요. 사랑해요, 엄마. 편지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정수는 편지를 붙잡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수진아, 수진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딸이 살아있다는 것에 안도했지만 동시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 돌아올 수 없다는 걸까? 무슨 일이 더 있었던 걸까? 정수는 편지를 들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수진아, 어디 있니? 엄마한테 와. 제발. 마을길을 헤매며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어둠만이 정순을 감쌌습니다. 이웃들이 나와서 정순을 부축했습니다. 진정하세요, 정순 씨. 정순은 집으로 돌아와 편지를 다시 읽고 또 읽었습니다. 딸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지만 만날 수 없다는 게 너무 슬펐습니다. 정수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중얼거렸습니다. 수진아, 엄마는 기다릴게. 내가 돌아올 수 있을 때까지 여기서 기다릴게. 세상은 이제 진실을 알았습니다. 장 회장 집안이 저지른 일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순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딸을 찾을 때까지, 딸이 돌아올 때까지 정수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편지를 받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현관문을 열어봤습니다. 혹시 수진이 돌아왔을까? 혹시 또 다른 편지가 왔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아침이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을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송 이후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정순을 피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먼저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정순 씨, 고생 많으셨어요. 용기 내주셔서 고마워요. 식당에도 손님이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밥을 먹으며 정순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옆집 할머니가 식당으로 찾아왔습니다. 할머니는 정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순아, 미안하다. 내가 예전에 너한테 그만두라고 했잖니. 그게 잘못이었어. 너는 옳은 일을 한 거야. 정수는 할머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할머니도 무서우셨을 거예요. 마을 이장도 찾아왔습니다. 이장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정순 씨, 죄송합니다. 제가 장 회장만 두려워하고 정순 씨 편을 들어주지 못했습니다. 정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다 지난 일입니다. 이장님도 어려운 입장이셨을 거예요. 장 회장 집안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연일 언론에 보도되면서 장 회장의 사업은 타격을 받았습니다. 거래처들이 계약을 끊었고 투자자들이 떠났습니다. 장 회장은 결국 집을 팔아야 했습니다. 15년 동안 군림하던 권력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입니다. 장 회장의 아들은 해외에서 귀국했습니다. 공항에는 취재진이 몰려들었습니다. 수진 씨 사건에 대해 해명해 주십시오. 왜 15년 동안 침묵하셨습니까? 하지만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차에 올라탔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과거가 그를 따라잡은 것입니다.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수진의 행방과 관련해서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장 회장 아들은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증거가 부족했기에 처벌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장 회장 집안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에는 비난이 쏟아졌고 장 회장 집안 사람들은 밖에 나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사회적 처벌이 시작된 것입니다. 돈과 권력으로 법망을 피할 수는 있어도 사람들의 양심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정수는 매일 밤 수진의 사진 앞에 촛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수진아, 어디에 있든 건강하게 살아라. 엄마는 여기서 너를 기다릴게. 촛불은 작았지만 따뜻했습니다. 그 빛이 수진에게 닿기를 바랐습니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정순의 식당 앞에 모였습니다. 손에는 저마다 촛불을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도, 이장도, 젊은 사람들도 모두 모였습니다. 정순 씨, 우리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수진 씨가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촛불을 켜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정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함께해 주었습니다. 그 따뜻함이 정순의 가슴을 채웠습니다. 정수는 식당 벽 한편에 수진의 사진을 걸었습니다. 그 옆에는 수진의 편지와 노트 일부를 액자에 넣어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작은 초를 놓았습니다. 매일 아침 초를 켜고 저녁에 끄는 것이 정순의 일과가 되었습니다. 손님들은 식당에 들어오면 수진의 사진에 묵념을 했습니다. 수진 씨가 꼭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어떤 손님은 작은 꽃다발을 가져와 사진 앞에 놓기도 했습니다. 수진은 비록 없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있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정수는 여전히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더 하얗게 새었고 허리는 더 굽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강했습니다. 정수는 매일 딸을 기다렸습니다. 언젠가 수진이 돌아올 거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 정수는 평소처럼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자였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수진이?
하지만 가까이 다가온 여자는 수진이 아니었습니다. 낯선 젊은 여자였습니다. 여자는 정순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혹시 정순 어머니 맞으십니까? 정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자는 가방에서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수진 언니가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정순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저는 지금 멀리 있지만 건강하게 살고 있어요. 엄마가 저를 위해 싸워주신 거 다 알고 있어요. 정말 고마워요. 언젠가 용기가 생기면 엄마 앞에 설게요.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사랑해요. 정수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딸이 살아 있었습니다. 건강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정수는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수진이는 어디 있어요? 어떻게 지내요? 여자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자세한 건 말씀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언니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행복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딸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언젠가 수진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때까지 정수는 여기서, 이 자리에서 딸을 기다릴 것입니다. 정수는 식당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진의 사진 앞에 새 촛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수진아, 엄마는 여기 있다. 내가 돌아오고 싶을 때 언제든 돌아와라. 엄마는 항상 너를 기다릴게. 촛불이 따뜻하게 타올랐습니다.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수진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딸을 해쳤는지 세상이 알게 되었습니다. 장 회장 집안은 무너졌고 정의는 어느 정도 실현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순의 마음속 빈자리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정순은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딸이 언젠가 돌아올 거라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도 정순과 함께 기다렸습니다. 매일 저녁 식당 앞에는 작은 촛불이 켜졌습니다. 그 빛은 수진을 향한 사랑이었고 치유의 빛이었습니다. 정순의 싸움은 마을 공동체를 변화시켰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일을 보면 목소리를 냈습니다. 약한 사람을 보면 손을 내밀었습니다. 정순이 뿌린 용기의 씨앗이 마을 곳곳에서 싹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정순은 오늘도 식당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하고 밥을 짓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수진의 사진 앞에 촛불을 켭니다. 딸을 향한 사랑으로, 기다림으로, 희망으로 정순의 하루는 그렇게 계속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어떤 여운이 남으셨나요? 댓글로 생각이나 소감 또는 사는 지역을 남겨주세요. 소통의 장이 되어 더 깊은 공감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무료 버튼,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내일도 변함없이 찾아뵙겠습니다.